안녕하십니까. 전학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CO2,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O2라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많이 배출되는 물질이에요. 자, 그리고 CO2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배출되는 물질 중에 하나죠. CO2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화석연료를 연소를 했을 때 배출되는 물질인데, 요즘 보시면 실내 공기질을 측정을 하겠죠. 그때 사용되는 기준 물질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영향으로서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의 오염 물질이 CO2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CO2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예제 24번 문제를 풀이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CO2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5도씨 일기압에서 측정한 NO2의 농도가 4.76mg/m의 삼성이다. 이 농도를 표준 상태의 ppm으로 옳게 환산한 것은,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mg/m의 삼성이라는 질량 농도를 ppm이라는 부피 농도로 여러분들이 환산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면 mg/m의 삼성을 우리가 표기를 했을 때 미터의 삼성에 보시게 되면 n이나 s가 붙어 있느냐, 아니면 n이나 s가 붙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표준 상태와 현재 상태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S라는 것은 스탠다드, N이라는 것은 노멀의 약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규정 또는 표준 상태를 의미하게 돼요. 자, 표준 상태라고 하면 0도씨 일기압, 일기압은 760mHg죠.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온도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상태를 보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하지만은 온도에 대한 단서가 없으면 굳이 여러분들이 온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mg/m의 삼성을 ppm으로 전환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문자로 표시가 되면, 다시 말해서 ppm이라는 문자로 표시를 하게 되면 단위 환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ppm이라는 문자가 있으면 ppm을 나타내는 단위가 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는 ppm이라고 하면 ml per s 미터의 삼성 또는 ml per n 미터의 삼성으로 표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기했을 때는 미터의 삼성 앞에 n이나 s를 붙여서 표준 상태로 표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팁 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단위를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체, 우리가 전환시키고자 하는 기체 1몰이나 1km몰을 기준을 하게 돼요. 자, 보통 1몰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과 최적으로 표시하는데, 분자량을 mg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최적은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 22.4라는 숫자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4ml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반면에 분자량을 g을 사용하시게 되면 22.4L, 그리고 분자량을 kg을 사용하시게 되면 22.4 S미터의 삼성 또는 N미터의 삼성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ppm이라는 값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ppm이라는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ppm의 단위를 보시게 되면 ml per S미터의 삼성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ml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부피는 22.4ml를 기준을 하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분자량은 부피를 ml를 사용하니까 분자량은 mg을 사용하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분자량을 계산했을 때는 n의 원자량이 14예요. 5의 원자량이 16이거든요. 그래서 n의 원자량 14짜리가 1개, 16짜리가 2개 있으니까 46의 분자량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단위는, 분자량은 46이지만은 22.3ml를 사용하기 때문에 64mg으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한꺼번에 다 외운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수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물질들의 분자량을 말씀을 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공부를 해 주시면 우리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물질들의 분자량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을 우리가 잡았을 때 4.76mg per 미터의 삼성을 어떤 단위로 고치느냐면 ppm으로 고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ppm의 단위는 ml per Sm의 삼성 또는 ml per Nm의 삼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태입니다. 상태. 자, 여기서 상태라는 것은 지금 밑에 삼성 앞에 S9이 없으면 현재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 현재 상태라는 것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온도와 압력 상태라는 소리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온도하고 압력은 25도씨 일기압이죠. 다시 말해서 4.76mg/m의 삼성은 25도씨 일기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pm이 가지고 있는 단위는 ml per S의 삼성, 표준 상태로 표기하기 때문에 m의 삼성이라는 최적을 먼저 표준 상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환을 하느냐면, 자, 여러분들이 최적을 기준을 하세요. 밑에 삼성이 지금 분모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대각선으로 보냅니다. 따라서 현재가 대각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표준은 반대편으로 오니까 아래쪽에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온도는 항상 절대 온도로 보정을 해요. 절대 온도라는 것은 273 플러스 도시 온도예요. 그래서 현재 온도가 25도씨니까 절대 온도로 고치면 273 플러스 25도씨. 그래서 현재 최적의 반대쪽에 위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면에 바로 아래쪽에는 표준 상태. 그럼 표준 상태는 왜 273 플러스 몇 도를 안 했느냐? 0도씨니까. 표준 상태는 0도씨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273 플러스 0 하나, 아니면 273을 그대로 하나 관계없기 때문에 273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온도의 단위는 K죠. K. K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하는데 K라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압력은 일기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략을 하셔도 돼요. 왜? 분자 분모에 같이 일기압이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표준 상태를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단위가 mg per S의 삼성의 단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mg을 없애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mg을 없애고 어떤 단위를 만들어야 되죠? ppm이 되는 ml를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NO2 1몰을 조합을 해서 mg을 없애고 ml를 생성시키면 되니까 46mg과 22.4ml를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돼요. 22.4ml 나누기 46mg을 하시게 되면 mg은 살아야 돼. mg이 지금 없어져야 되죠. 이렇게 mg이 없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ml per S의 삼성이 나오죠. ml per S의 삼성이 어떤 단위라고 그랬어요? 표준 상태의 단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값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2.53 ml per S의 삼성 또는 ml per N의 삼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기하셔도 되고 정답에서는 ppm으로 표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단위가 ppm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3 pp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아황산 가스나 NO2라는 또는 질소산화물에서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 되는데 문제 형태는 똑같아요. 단지 뭐가 달라지느냐면 가스의 분자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mg per m의 삼성을 ppm으로 또는 ppm을 mg per m의 삼성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내용들은 지금 24번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지 완벽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CO2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CO2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무색무취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대교의 물질 중에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딱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게 있죠? 자, 우리가 앞전 시간에서 배웠던 NO2라는 이산화질소. 자, 이산화질소의 분자 우리가 색깔이 뭐죠? 젓갈색. 자, 그리고 Cl2라는 염소. 염소의 색깔은 황록색 또는 녹황색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 NO2와 Cl2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색, 무취의 기체예요. 자, 그리고 분자량이 44입니다. 왜 분자량이 44냐면 CO2라는 물질에서 C라는 것은 원자량이 12, O라는 것은 16. 그래서 탄소 12짜리가 1개, 그리고 O라는 산소 16짜리가 2개 있으니까 분자량은 44예요. 자, 공기의 분자량은 얼마라고 그랬죠? 공기의 분자량은 29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기의 분자량이 29고 이산화탄소 CO2의 분자량이 44니까 비중을 나타냈을 때 공기의 비중이 1이에요. 그죠? 그럼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왜? 분자량이 크니까.
따라서 비중은 1.53으로 대기 중에 존재를 했을 때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CO2가 발생을 했을 때 언제 많이 발생을 하고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흡수가 어디에 많이 되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CO2라는 물질은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했을 때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 작용과 CO2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첫 번째, 이번에 보면 별표도 상당히 많아요. 3개나 붙어 있죠. 그만큼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는 소리인데, 자, 그러면 CO2의 변화를 묻는 거예요. CO2가 많아지는 계절과 CO2가 줄어드는 계절을 살펴보면, 자, 먼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팁을 한번 보셔서 팁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팁에 지금 보시게 되면 광합성 작용을 보세요. 광합성 작용을 보시게 되면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2, 수질 같은 경우에서는 물 속에 존재하는 CO2가 되겠죠. 대기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2 그리고 수증기하고 결합을 해요. 따라서 대기 중에 있는 CO2와 수증기와 결합을 하죠. 언제? 낮에. 그래서 낮에 햇볕을 받아요. 자, 그러면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한다는 것은 식물이 성장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증식을 시킵니다. 자, CH2O가 세포죠. 세포를 증식시키고 뭐를 발생시키느냐면 O2라는 산소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O2라는 것은 식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산물입니다. 부산물. 자기가 세포를 생성을 하고 남는 물질이 O2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써 깨끗한 공기를, 산소니까 깨끗한 공기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 작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계절, 많이 하는 계절과 적게 하는 계절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2의 농도가 최대인 계절과 최소인 계절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최소인 계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소인 계절이라는 것은 광합성을 왕성하게 할까요? 아니면 광합성을 거의 하지 않을까요?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2를 많이 흡수를 해야 되니까 광합성을 왕성하게 하는 계절은 CO2의 농도가 적은, 이제 CO2의 농도가 최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광합성이 왕성하게 하는 계절이 여기 보시면 CO2의 소비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광합성이 가장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계절은 언제죠? 잎이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봄과 여름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최소인 계절은 봄과 여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최대인 계절, 최대인 계절이라는 것은 광합성 작용을 거의 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푸른 잎을 거의 가지지 않는 계절로 보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보시게 되면 광합성 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CO2의 소비량이 거의 없는 계절을 찾아주시면 돼요. 언제가 되는 거죠? 가을과 겨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광합성의 반응식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2와 H2O라는 수증기가 결합을 해요. 언제? 낮에 햇빛을 받아서. 따라서 세포라는 CH2O를 형성을 하고 O2를 발생시키는 과정이 광합성 반응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CO2가 최소인 계절은 광합성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계절이니까 봄과 여름. 반면에 CO2가 최대인 계절은 광합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계절이 되니까 가을과 겨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자, 그러면 이번 내용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됐어요. 그죠? CO2의 농도가 매년 계절적으로 감소를 거듭하는 이유는 식물 및 토양의 광합성 작용과 호흡 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연관성을 가지는 게 뭐냐면 광합성 작용과 호흡 작용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광합성 작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CO2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광합성, 식물의 광합성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 중의 CO2의 농도가 여름에 감소하고 겨울에 증가하며 북반구에서 상대적으로 CO2의 농도가 남반구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여름에 감소하고 겨울에 증가하는 이유는 연료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연료적인 측면은 여름보다는 겨울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CO2도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거주 인구의 차이죠. 북반구가 남반구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인구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북반구에서 CO2의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대기 중의 CO2는 식물에 의한 흡수보다는 바다에 많은 양이 흡수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물이 CO2를 흡수를 하느냐 아니면 바다가 흡수하느냐 두 가지로 놓고 보면 바다에서 흡수되는 양이 절대적이라는 내용인데, 내용에 보시게 되면 CO2의 50%는 대기 내에 축적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로 작용을 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50%는 바다의 대부분이 흡수돼요. 그러면 50%는 우리가 대기에 축적되고 50%는 해양에 흡수되고, 이게 아니죠. 설명으로 보면. 자, 대기 내에 축적되는 50%의 양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50% 중에서 대부분이 바다에, 해양에 흡수된다는 거고, 일부는 어디에 흡수된다고 돼 있어요? 일부는 식물에 흡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축적되는 것은 대기에 축적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CO2의 저장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CO2의 저장고는 어디죠? 해양입니다. 그래서 해양에 저장되어 있는 CO2는 수명이 상당히 길어요. 그렇지만 대기 내에 축적되어 있는 CO2는 축적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가장 많은 양을 축적하는 것은 대기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CO2의 저장고 또는 CO2 뱅크라고 이야기하면 해양, 바다를 뜻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CO2의 자연 농도, CO2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CO2의 농도를 기준을 하게 되면 보통 430ppm이라고 그러죠. 430ppm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0.043%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단위를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위를 표현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퍼센트라는 값이 있어요. 퍼센트는 백분율이라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ppm은 100만 분율이라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보면 얼마 차이가 나나요? 10의 4승 차이가 나요. 10의 4승 차이가 나는데 10의 4승만큼 어떤 값이 크죠? 퍼센트가 크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값을 표현을 했을 때 ppm을 퍼센트로 표현할 수도 있고 퍼센트를 ppm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값이 크다고 그랬죠? 퍼센트가 ppm보다 10의 4승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ppm을 퍼센트로 전환했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 주시면 돼요. 반면에 퍼센트를 ppm으로 전환했을 때는 곱하기 10의 4승을 하시게 되면 단위를 전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값을 보면 430ppm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0.043%가 나오죠. 반면에 0.043%를 반대로 ppm으로 전환했을 때는 0.043% 곱하기 10의 4승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430ppm이 나옵니다. ppm과 퍼센트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전환시키는 것은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6번에 보면 대기 중의 CO2는 해양에서 식물에 흡수되어 대기 중에 제거되며 추정 체류 시간은 2에서 4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8번과 9번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 자, 8번에서 보시면 CO2 같은 경우에서는 실외와 실내에서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CO2 같은 경우에서 실외에서는 온실가스로 작용합니다. 온실가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가스를 뜻해요. 그래서 온실 효과의 기여도를 살펴보시면 CO2라는 이산화탄소가 50%로 가장 기여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실내에서는 실내 공기질 오염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실내 공기가 얼마만큼 오염이 되었느냐는 것을 판단을 했을 때 제일 많이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독성이 없는 물질을 기준을 하거든요. 그래서 CO2는 실내 공기질 오염의 지표 물질. 지표 물질이라는 것은 기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 물질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번에 보시면 CO2는 수증기와 함께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기체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기여도는 50% 정도로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11번에 보시게 되면 미국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 측정한 CO2의 계절별 농도는 1년을 주기로 봄, 여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봄, 여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유가 뭘까요? 봄, 여름에 감소한다. 다시 말해서 봄, 여름에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2의 농도가 최소라는 뜻입니다. 항상 CO2의 최소와 최대값을 표현을 했을 때는 뭐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국의 하와이에서 봄과 여름에 CO2의 농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식물의 어떤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광합성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CO2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CO2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많이 축적되는 곳, 대기죠.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서 대부분은 해양, 그리고 식물의 일부가 흡수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CO2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광합성 작용과 항상 연관을 지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왕성하게 하는 봄과 여름에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2의 양이 최소고, 반면에 광합성 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가을과 겨울에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2의 농도가 최대다,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 두 가지 내용이 가장 핵심이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팁을 보시면 전 지구의 평균 지상 기온은 지구가 태양으로 받고 있는 태양 에너지와 지구가 적외선 형태로 우주로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의 균형으로부터 결정된다. 이 균형은 대기 중의 CO2, 수증기 등이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가 큰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팁에서 우리가 온실 효과를 나타냈을 때, 태양의 어떤 빛이 참여를 하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염 물질에 관계되는 빛은, 다시 말해서 1차성 물질이 2차성 물질을 형성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빛은 주로 자외선이에요. 그리고 가시광선도 있고, 주로 이제 자외선이고 가시광선이 일부가 참여해서 주로 자외선과 가시광선인데, 우리가 온실 효과에 관계되는 내용, 온실 효과에 관계되는 문제는 무조건 적외선이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실 효과는 적외선, 나머지는 자외선, 오염 물질에 관계되는 건 자외선,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온실 효과의 가장 큰 기여도를 나타낸 게 뭐라고 그랬어요? CO2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수증기는 H2죠, H2. 두 가지. 왜 수증기냐면 H2라는 수증기는 우리가 온실 기체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CO2라는 물질 자체가 수증기와 결합을 했을 때 정배 효과, 온도를 상승시키는 아주 큰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를 하나의 쌍으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햇볕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적외선. 따라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팁 같은 경우에서는 갈로 넣기가 나와요. 지금 갈로가 비어져 있죠. 적외선, CO2, 수증기가 갈로가 비어져 있는데 갈로 안에 바르게 들어갈 말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제 25번을 한번 볼까요? 자, 예제 25번에 보시게 되면 잠재적인 대기오염 물질로 취급되고 있는 물질인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 지구 온실 효과에 대한 추정 기여도는 CO2가 50% 정도로 가장 높다. 우리가 온실 효과에 대한 기여도는 CO2뿐만 아니고 우리가 프리온가스라든지 CH4 메탄가스, N2O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50% 이상의 기여도를 가지는 것은 CO2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번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북반구의 경우에 계절적으로 보통 겨울에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왜 겨울에 증가하느냐면 난방 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에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 두 가지를 나타냈을 때도 북반구가 훨씬 많은 양을 배출하죠. 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답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5%가 해양에 흡수된다고 그랬어요.
배출되는 CO2 중에 50%는 대기 내에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의 대부분은 해양에 흡수되고 그 50% 중에 일부만 식물에 흡수되니까 답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죠. 그리고 답은 지구 북방부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반부에 비해서 북반부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것은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인구가 많다는 소리는 산업 활동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방 연료라든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CO2의 농도는 무조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왜? 사용하는 연료가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완전 전소를 시키기 때문에 무조건 CO2라는 물질이 배출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비슷한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독성이 없어서 대기오염 물질이 아니지만은 CO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로 규정해요. 특히 CO는 식물에 미치는 피해는 거의 없어요. 어디에 주로 영향을 미치느냐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지표 식물이 없고 지표 동물로서 카나리아가 존재합니다. 자, 반면에 CO2라는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 연소 시에서 발생하는 물질이고 CO라는 물질은 불완전 연소 시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죠. 자, 1번에 보면 무색, 무미, 무치, 난용성 기체예요. 난용성이라고 하면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무색, 무치, 무미,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분자량은 28. 왜? C라는 탄소가 12. 그리고 O라는 원자량이 16이죠. 그래서 CO 니까 12 플러스 16은 28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공기의 분자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9. 공기의 분자량보다 작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공기의 비중에 비해서 작은 물질이 유일한 물질이 CO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O 같은 경우에서는 질소산화물과 더불어서 혈액과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반응을 해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의 210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산소보다 210배 정도 헤모글로빈하고 결합 능력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HB가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면 COHB라고 그래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 형성되는데 질소하고 결합한 우리가 헤모글로빈이 NHB, 니트로소 또는 변성 헤모글로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그리고 산소하고 결합하면 옥시 헤모글로빈. 그래서 헤모글로빈하고 결합 능력은 질소산화물이 가장 빠르고 그리고 산소, CO, 그리고 산소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어디에서 많이 배출되느냐 하면 가연 성분이라는 것은 탈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탈 수 있는 성분에서 불완전 연소시나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물질이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3번은.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로 산화되기 어려우며 다른 물질의 hợp 착 현상도 거의 나타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가 CO2로 전환이 쉽게 일어난다면 크게 문제되는 게 없어요. 왜? 대기 중에 산소가 많기 때문에 CO로 배출된다고 그래도 CO2로 전환이 되는데 이 CO라는 물질은 CO2로 거의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그만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5번입니다. 일단은 난용성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난용성이라는 것은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는 거죠. 물에 거의 녹지 않기 때문에 비가 와요. 비를 우리가 강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강우를 통해서 일산화탄소를 쉽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용성 물질이고 CO는 난용성 물질이고 비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강우 속에서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기 중에 추정 시간은 1에서 3개월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2차성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성으로만 반응을 하는데 1차성으로만 반응하는 물질이 두 개가 있어요. CO라는 일산화탄소와 NH3라는 암모니아 두 가지는 2차성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8번에 보시게 되면 유일하게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는 게 토양 박테리아에서는
유일하게 CO2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CO가 CO2로 유일하게 전환되는 것은 토양 박테리아에 의해서라는 거.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지구의 위도별로 일산화탄소의 분포는 공업이 발달한 북위 50도 부근에서 최대치를 보인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공업이 발달했다는 소리는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연료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 연소가 그만큼 많이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 했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일산화탄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인위적인 주요 배출원은 각종 교통수단의 엔진 연료의 연소이다. 연소 맞습니다. 나번에 자연적인 발생물에서 화산 폭발, 테르펜류의 산업, 클로로필의 분해, 그리고 산불 및 해수 중의 미생물 작용 등이 있다. 자, 그리고 답은 토양 박테리아에 의해서 대기 중에서 제거되는 대륙권 및 성층권에서 일어나는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제거되기도 한다. 그리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강우에 의한 영향이 크며 다른 물질에 흡착되어서 제거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답을 찾았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가지의 보기를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나 없나를 보세요. 그래서 일산화탄소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난용성입니다. 그래서 난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아요.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우 속에서, 다시 말해서 비가 온 상태에서도 거의 제거되지 않는다는 게 일산화탄소의 핵심. 그리고 연료가 연소됐을 때 불완전 연소 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게 일산화탄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팁에 보시게 되면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계산하는 문제는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제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흡연 시의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250ppm, 혈액 속의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의 평형 농도가 퍼센트로 얼마인가? 혈액 속의 카르복시 헤모글로빈과 옥시 헤모글로빈의 평형 농도는 아래의 식을 사용하고 PCO 및 PO2는 흡입가스 중에서 일산화탄소와 산소의 분합을 나타내며 폐 속에 있는 가스의 산소 함유량은 대기의 조성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공식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HBCO 나누기 HBO2는 210 곱하기 PCO 나누기 PO2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어진 조건을 보겠습니다. 어떤 주어진 조건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일산화탄소에 대한 농도가 250ppm으로 주어졌어요. 이 일산화탄소가 PCO입니다. 그래서 250ppm이에요. 그러면 산소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의 값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산소는 대기 중에 몇 퍼센트 존재하냐면 21% 존재해요. 자, 퍼센트를 ppm으로 전환해요. 자, 우리가 오늘 배웠죠? 퍼센트를 ppm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죠? 10의 4성. 따라서 21 곱하기 10의 4성을 하시게 되면 ppm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PCO와 PO2를 해결했어요. 그럼 뭐를 해결하죠? HBCO와 HBO2를 해결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값이 뭐를 계산하죠?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는 값이 HBCO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HBCO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값을 얼마를 넣느냐 하면 X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HBO2는 두 개를 합쳐서 100%가 돼야 되니까 100 나누기 X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식을 놓습니다. HBCO를 계산하기 때문에 X, 그리고 HBO2는 100-X. 그래서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X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쉽게 환산을 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되잖아요. 계산기로. 그죠? 그래서 20%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팁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팁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팁에서는 퍼센트와 ppm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에게 표기를 했고, 그리고 대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의 퍼센트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차츰차츰 공부를 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배워서 해결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